예,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가르쳐 지키기 하나인데요. 신앙교육의 점선, 면, 입체 약간 상징적인 어떤 그런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교전에는 전 세계에 가서 복음 전하라. 복음 전파가 마지막 이제 위임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크 프렌스키라고 하는 미국의 디지털 교육 혁신가, 이게 책들입니다. 이분이 했던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학생들이 지적으로 어둠에서 자랐는데 학교는 그들을 깨우는 등불과도 같았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빛 가운데 자란다. 그런데 학교는 그들을 어둡게 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와닿죠? 예. 왜 학교는 지금 오로지 지식 전달, 선생님은 이야기와 학생들을 받아줬고, 어둠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정재성 교수 아실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카이스트 교수님인데 뇌과학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했던 이야기, 호기심을 거세하는 교육 희망이 없다. 호기심은 세상을 이해하는 학습 기폭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 신문 아티클인데, 그래서 사람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질문을 하게 하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 세상을 이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고 만져보고 살펴보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해가 하는 거고, 이게 뭐지? 이게 어디에 있지? 어떻게 되지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뭔가를 이해를 하는 건데, 그게 스스로 자극을 찾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고 이해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부라는 말을 이제 요즘은 저는 학습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은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이 공부이지, 학습이지, 그냥 막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지식을 암기하는 게 학습이 아니라는 거죠. 소위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하는 말이 대한민국 교실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질문할 때는 선생님 강의가 너무 빨라가지고 못 받아 적었을 때, 선생님 좀 천천히 해주세요라든지, 이 말이 이럴 때나 질문을 하지, 질문이 없다는 겁니다. 학생 스스로 만든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없고, 그래서 교육이 부재가 우리 현실이 아닌가. 학생이 찾은 답 관심이 없는 학교. 이미 정해진 정답만을 요구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너무나도 아픈 우리 교육 현실이죠. 유대인 부모들은 학교가 다녀온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야, 너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어? 우리 부모는, 야, 오늘 시험 안 봤냐? 몇 점 받았어? 우리 현실의 자화상입니다. 김희삼 교수라고 지금 어디 다른 대학 교수 한 것 같은데 KDI 교수였어요. 2018년도인데 사회자본, 그러니까 이제 인적 사람들 관계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이제 무형의 자본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회자본이 우리나라 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250명씩 4,00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하는 광장, 공동체로서의 학교, 그다음에 지식을 주고받는 거래하는 곳으로서의 학교. 세 번째는, 나는 이 처음에 이런 항목이 왜 있냐. 학교가 사활을 큰 그 전장이라는 거예요. 학교에도 왜 이런 항목을 넣느냐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학생들은 80%가 학교가 전장터로 인식을 하고 있답니다. 지하가 고개 끄덕이는 거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들이 잘못해서 참 우리 자식들에게 참, 다른 데 비교해 보시면 미국은 40%, 뭐 자본주의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상당히 일본은 오히려 다릅니다. 함께하는 광장으로서. 예. 물론 250명이니까 한계는, 김희삼 교수는 상당히 참 괜찮은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또 고용 유지, 그러니까 요즘 뭐 AI 때문에 취업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고용 유지를 위해서 네 돈에 얼마를 부담할 용의가 있냐, 그거 했대요. 우리나라는 제일 작습니다. 16.4%. 미국은 33.4%. 우리나라가 참 옛날에 온정이 많은 나라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고, 외국에 전혀 지금 이제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냐. 예. 협력 정신, 봉사 정신,
혁명 정신, 요 봉사 정신은 예, 하여튼 우리나라가 맨 밑에서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 주소, 이게 왜 이러냐? 교육부터 시작이 된 문제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 경쟁력이 있냐 도대체. 우리나라만큼 학습 관여도가 높은 나라가 없죠. 자녀 교육에 깊이 관여하는 한국 성인 영양평가를 이게 이제 PIAAC라고 하는 OECD 내에 교육 관련된 그런 부처에서 한 조사예요. 전 세계 15만 7천 명, 한국은 6,7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보면 이때 중학교 때 우리나라 가끔 신문에 납니다. 우리나라 중학생이 뭐 OECD 뭐 갔는데 항상 탑을 때렸다 이런 거 신문에 가끔씩 보잖아요. 역시 뭐 높습니다. 그런데 35세가 되면 이제 30세 왔다 갔다에 OECD 평균하고 유사해집니다. 그러다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공부해야 할 모든 것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하고 공부를 자기 개발을 안 하죠. 책을 안 보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격도 없는 대단히 죄송한데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아주 강한 학습 관여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예, 이제 그 유사한 그것을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학생인가? 학습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엄마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거 말고 회오리연차라는 단어를 모르자 엄마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걸 두는지 모르겠고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 앞에 있는 단어를 뒤쪽으로 옮기면 단어의 순서를 바꾸라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자 회오리열차 그제야 아이가 답을 맞춥니다. 미국 엄마는 어떨까요? 아이가 문제를 푸는 동안 거의 말이 없습니다. 아이가 계속 어려워하자 그제야 도움을 줍니다. 아이는 결국 제 스스로 정답을 맞춥니다.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른 엄마들을 좀 더 보도록 하죠. 미국 엄마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별다른 개입 없이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That's okay. Just think of something. 예. 대충이기보다 상당히 더 길고 다른 부모님은 직접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이 영상 다르게 길게 보면 존 듀이가 유명한 이제 교육 철학자잖아요. 학습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경험 속에서 경험 자체가 교육이 아니다. 경험 속에서 성찰하는 게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육에는 경험 없죠. 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받아 적기 나름 바쁜데 어디 경험을 합니까? 성찰은 더더욱 없죠. 예, 오직 정답만. 제가 아는 한 학생은 수학을 공식으로 안 해요. 재미있다는 거죠. 공식으로 수학을 안 하고 풀어나가는 재미를 느끼는 아이의 우리나라에서 성적이 어떨까요? 성적이 아주 낮습니다. 공식으로 하지 않으면 뭐 45분 내에 수업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수학 열등생이에요.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이 뭘 하는 과목일까요? 수학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우리 삶의 기본을 만드는 어떤 그런 과목이에요. 수학이라는 게 사실은. 수학을 통해서 자기의 논리 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거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학이 공식이에요. 제가 어릴 때 이과 왜 했냐면은 수학 공식을 잘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과대학에도 들어갔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미국 갔는데 뭐 상당히 이제 뭐 괜찮게 된 것 같아요. 또 한 경험을 또 소개하면, 제가 이제 밖에서 교육 사업을 하니까 집사람이 왜 자꾸 밖에서만 교육 사업 하냐. 그때 동민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어요. 안에도 좀 해라. 그래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유명한 또 전문가 해가지고 동민이한테 붙여줬어.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아니에요. 과목별로 어떻게 시험 보느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억나는 게 국어예요. 국어는 정답을 네가 생각한 답을 쓰는 게 아니야.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쓰는 게 국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죠? 우리나라는 문제집이 많이 팔립니다. 문제를 봐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그 문제가 원하는 답을 쓰는 게 국어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게 점수 중심으로 교육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정말 이제 우리 교육의 문제는 그 정도 이야기하고, 그럼 뭘 해야 되냐? 요즘 소위 AI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 대응하는 역량은 뭐냐는 거예요. 이거 2015년인가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서울대 이공계 석자 교수들이 쓴 책이에요. 그분들이 한 이야기는 창의적, 근본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수 있는 개념 설계 역량이 우리나라는 부족하다. 그게 미래를 위한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과서라든지 논문에 없이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이라는 것은 성공 경험, 우리가 뭐 다 했지만 성공 경험 시간보다 실패 경험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실패의 경험은 우리 한국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죠. 성공해야 돼. 사업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 훨씬 더 많아요. 그게 현실이거든. 그런데 교과서라든지 논문에 없는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무형의 지식과 노하우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그런 게 돼야지 개념 설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암기 점수 중심이에요. 이게 화살표입니다. 미래 역량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암기가 아니라, 미래 역량이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개념 설계 역량인데, 근데 우리 학교는 뭐냐면 저는 마치 AI하고 경쟁하는 것 같아. 뭐예요? AI가 잘하는 지식 전달만 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이미 이세돌도 졌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똑똑한 이세돌도 졌는데, 커제도 이세돌한테 보통 이기는 커제도 져가지고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근데 AI의 경쟁력은 뭡니까? AI의 경쟁력은 노출된 정보를 학습하고 거기에서 추론하는 게 AI예요. 노출되지 않은 거는 AI가 습득할 수가 없잖아요. 디지털 자료를 통해서 습득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AI랑 오늘도 뭐 어제도 설교 준비하는데 재미나이 잘 쓰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삶 속에 AI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고 경쟁하는 그런 거는 이제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과 무한한 호기심을 진작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생각의 힘을 육성하는 게 정말 절실한 게 우리 교육의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 교육은 점에 머물러 있다. 점은 암기하는 거, 지식 전달이 점이에요. 그런데 선은 그거를 실생활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면은 효과성과 효율성 있게 그 일을 해 나가는 게 면이라고 본다면은, 입체는 이제는 그 개념을 다른 영역에다가 써보는 것을 입체라고 하면 상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전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동민이 할인이 자전거 처음에 배울 때 제가 뒤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전거 탈 때, 뭐, 들어서 탑니까? 아니잖아요. 자전거 탈 때는 지가 타보고 넘어져도, 그러니까 저는 하는 게 막 잡고 넘어지지 말라고 뒤에서 잡아주고 하는 게 이제 자전거 부모로서. 근데 자전거 타는 것도 들어서는 쉬운데 타는 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 선이에요, 그게. 그런데 잘 타면 어떻게 해야 돼? 자전거를 오래 타도 안 아프고 자전거를 빨리 가는 거, 그러니까 효과성이죠. 효율성은 안 아프게, 오래 타면 엉덩이 아프거든요. 엉덩이 안 아프려면 자전거 도사에 계신데 이게 자전거예요. 그게 이제 면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입체는 뭐냐? 자전거에서 습득된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자전거에서 페달을 통해서 체인에서 동력이 이동을 하잖아요. 또 자전거에 1단, 2단, 3단, 4단이 있잖아요. 올라갈 때는 몇 단. 이런 변속, 기어 이런 기술들을 자전거에 있는 기술들이 자동차에도 적용될 수 있고 어디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통섭 또 미래 역량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데서 내가 배운 습득한 것을 머릿속에만 넣는 게 아니라 적용해보고 그것을 효과성, 효율성을 생각해보고 다른 영역에 할 수 있는 이런 게 정말 학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점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점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봤던 가장 잘 21세기 역량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도표인데요. 이게 이제, P21이라고 하는 파트너십 위드 21세기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어떻게 뭐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요. 여기에서 세 국면으로 핵심 역량이 있고 보통 3R, 리드, 라이트, 아리스메, 그러니까 읽고 쓰고 산수하는 거에다가 요즘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생활 역량은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 역량이고, 그 다음에 요즘은 정보화 시대니까 정보와 관련된 역량이 필요하고, 학습 역량은 여기에 있는 포시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포시. 첫 번째가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를. 두 번째는 communication, 소통력. 세 번째가 collaboration, 협업하는 능력. 네 번째가 creativity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까도 봤지만은 학교가 뭐예요? 학교가 뭐예요? 전쟁터야. 다. 제가 아는 학생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가봤는데 전부 다 그냥 자기 거 숨기고 남한테 안 가르치고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이 파일을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일을 다 넘겨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나라에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비판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콜래보레이션, 크리에이티비티예요. 창의력도 비판적 사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방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우리 수업에서 뭘 하고 있죠? 우리 수업에서 포시에 해당되는 거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미래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거를 저희는 이제 수업을 7개 단계로 나눠서 했어요. 여기에 이제 언제 한번 제가 기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예수 믿으라고 양선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중학교 선생님인데 하여튼 즉 하니까 교육학 이론을 모르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총장님, 진짜 하고 싶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자기 방으로 오라는 거예요. 수석 교사는 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다는 거야. 학교에 쇼하러 오는 사람들 많이 봤다는 거지. 그래서 당신이 제대로 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 와라. 현장을 봐라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어디 좋은 교수로부터 수업을 하려면 처음에는 복습을 해요. 그 다음에 동기 유발을 해요. 아이들에게 오늘 하는 학습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학습의 목표는 이거다. 우리는 이 수업에서는 가르치는 게 없어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활동하고 이렇게 산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가 활동인데, 활동하기 전에 어쨌든 디지털 교과서로 다시 한번 하는 것을 예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은 모든 과학 수업은 실험을 하고요. 영어는 프랙티스를 합니다. 그 환경에 걸맞게끔. 그다음에 사회가 디지털 교과서 영사과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회는 커뮤니케이션을 그러니까 모의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또 이제 우리는 학습한 것을 반드시 짝한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해한 거를. 또 저 친구는 이야기할 때 들어야 돼. 경청하는 법을. 그리고 나서 듣고 나서 얘가 또 지가 한 거를. 이거 뭐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이거 하라 그러면 제가 몇 시간도 할 건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갑니다. 하는데 그리고 마무리는 정리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형성평가 시험을 한번 테스트를 하고 이해했는지.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게 차시 학습 예고입니다. 그래서 7단계로 이게 제가 오늘 뭘 가져왔냐면은 저 빨간 거 밑에 이게 활동지인데요. 한번 제가 돌려보시면 이게 전부 다 학생이 쓰는 겁니다. 학생이 다 이렇게 써요. 이거는 뭐냐면은 한 단원인데 과가 아니라 큰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1장은 뭐고 그러니까 각 단원이 연결이 되어 학습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습을 하고 지난주 배운 거 하고 오늘 학습할 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뭐 그래서 반드시 차시 학습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실 때 학습 주체는 누구냐, 교사는 뭐 하냐, 학생 반응은 잠자는 애가 없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학습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 활동한 것을 복기를 해요, 애들이. 복기를 하고 나서 씁니다. 기술을 하고. 기술한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요. 활동지를 쓰면서 그걸 또 해석을 해요. 분석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말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해요. 이제 한번. 그다음에 상대신하고 상대신 때 영어 코바트하고 나머지를 광합성을 수업에서 합니다. 광합성을 우리는 글로 배우잖아요. 실험을 한다니까. 그래서 디지털 교사는 먼저 배우고 활동지에다가 자기가 이해한 것을 적어요. 이게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을 개간손해라고 합니다. 흑기서 실험까지 했는데 영어 코바트 실험까지 한번 좀 다 맞추세요. 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디지털 교과서를 보고 또 공부합니다. 학습 활동한 것을 적는 거예요. 그만 1분씩 실험 설명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짝한테 설명하기. 선생님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죠? 네. 그리고 또 호흡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물질이 교환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죠? 공학기를 써야죠. 자, 이제 여러분 쓰세요. 10분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제가 이거 일부러 가져왔어요. 지구에서는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뭘 배우는지 여러 가지 그런 구성되어 있는 구성 요소를 다음 시간에 하는데 교과서 고생했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 방금 마치겠습니다 하니까 뭔 소리 들으셨어요? 예. 수업 마치는 종이체야.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제 책 부제목이 공교육으로도 충분히 4차 산업혁명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사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제가 뭐 책에도 썼지만은 이 또한 지나가는 건데 총장님 너무 그렇게 힘 빼지 말라는 말을 제가 참 많이 들었고요. 여기에는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것을 정리하면은 학습 책무성은 학생한테 있는 거예요. 교사한테 있는 게 교사가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습의 책무성은 학생한테 있는 거고 학생은 학습 주체이고 교사는 학습 가이드예요. 교사의 역할은 학생 활동 수업을 설계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게 교사의 역할, 도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학교에는 교사를 가이드라고, 가이드님 그래요. 선생이라고 못 부르게 해요. 학생 변화, 모든 학생이 잠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모둠 단위로 있어요. 모두 몇 번 일어나서 발표해. 이렇게 해요. 뭐 짜지도 않고. 저는 수업을 워낙 많이 봤거든요. 이 선생은 모든 수업을 공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 자기한테 순서 올 줄 모르잖아요. 긴장을 하면서 공부한다고. 네? 태블릿은 학습 도구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 태블릿으로 공부를 해요. 제가 이걸 할 때 학부모들이 퀄컴 요구는 자기들은 태블릿이 24시간 24hours 7days예요. 가지고 다녀야 돼. 이야기하니까 부모들이 분당이잖아요. 결사 반대야. 안 돼. 그거하고 게임 치면은 당신이 책임질 거냐는 거지. 그래서 뭐 설득 해가지고 1학기는 학교에서, 그리고 2학기는 집에 가는데 대신 학부모한테 요구해서 어머님들이 반드시 학교에 와서 수업을 봐라. 당신 아들들이 어떻게 태블릿 수업하는지를 봐라. 그래서 2학기에는 뭐 나오지만은 뭐 오케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 과정을 실체를 경험을 하고 그걸 표현을 하고 학생이 직접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내면하는 거고, 이해되면 표현이 다양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자기가 할 수 있어요. 비판적 사고, 이해한 지식을 행동하고 표현하고 장기 내에 저장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참 에피소드가 많은데, 결과, 그래서 중간고사 비교반하고 실험반 비교반 했는데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 콜컴한테 할 말이 없는 거야. 콜컴은 성적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교사는 뭐라고 하냐면, 교사는 다행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 선생님, 나 놀립니까? 이러니까, 총장님 이걸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보통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대. 혁신학교가 대표적인 예예요. 근데 이건 성적이 안 떨어졌지 않냐? 그런 거예요. 그 내가 콜컴한테 어떻게 설명해,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중간고사 본 시험을 똑같이 40일 뒤에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비교반 애들은 10분, 15분 되면은 나가요. 또 자고. 그런데 우리 실험반 애들은 시간이 부족해. 선생님, 이거, 저 나이스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시간 5분만 더 달라는 거죠. 왜? 활동하면서 체득을 했기 때문에 장기 내에 들어간 거예요. 40일 지났으니까 끄집어내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18점이 높은 거예요. 분당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18점이면.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이제 서울대 조영한 교수 동원해가지고 그때 그러면 분석을 해라. 그때 미래 영향도 성장했어요. 학부모 반응. 태블릿, 집에 너는 태블릿 많은데 이거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예요. 그거 보니까. 그리고 어떤 농공중학교라고 대구에 있는 학교인데 아버지가 딸한테 그래. 야, 네 게임 깔아줄까? 아빠 안 돼.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랬어요. 인터뷰입니다. 학생.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수업은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 이야기예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내용을 아는 친구는 많으나 그 내용을 자기 말로 설명하는 친구는 별로 없다는 거죠. 수업에서 실험을 하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야. 까불락거리는 거지. 구체형 문제를 안 풀어줘도 된대. 왜? 자기는 실험을 통해서 내용을 다 아니까 시험 문제를 아무리 꼬아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참 이것도 눈물 났어요. 자기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발표해 본 적이 없대. 근데 여기 와서 발표를 했다는 게 놀랍대. 내가 발표할 수 있다는 게. 교사,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수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라오는 애들만 하고 나머지는 잠자든 수업에 방해만 안 되면 돼. 잠을 자든 뭐든. 이제는 공부와 먼 학생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할 것인가. 교사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 학습으로 교사와 학생 간에 유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이다. 이제 우리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과거 한국은 영적으로 어둠에서 자랐고 교회는 그들을 깨우는 등불과도 같았다. 용어 그대로 썼습니다.
오늘날은 물질 또는 우상이 사회를 지배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반면 교회는 학생들을 십자가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울타리 안에 머무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참관하게 됐는데요. 성경 퀴즈 문제가 이런 거예요. 가로 넣기. 꼬아서 헷갈리게 만들기. 그게는 정답하고 오답밖에 없어요. 글자 하나 틀려도 틀려요. 예? 그러니까 신앙 지식 중심 성경 퀴즈예요. 성경 퀴즈 왜 하죠? 점수 높은 애 만들려고 하는 건가? 아니잖아요. 예배도 설교 중심이에요. 이 언론에 우리가 좀 방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교회 교육의 실상에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 현실이 아닌가. 세상 삶에는 사실은 큰 대책이 없죠. 교회에서는. 뭐 제가 그건 느끼는 거예요. 개인 윤리적 적용도 때로는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제 고백이기도 하고요. 저는 직장 다닐 때 신우에 나가는 것으로 제 기독교적 소명을 다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기도 했고 그랬죠. 신앙 역량 내재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죠. 초, 중, 고, 성인 모두.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께도 이제 소개해드리고 했는데 읽었던 책, 잊혀진 교회의 길이라는 책을 상당히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앨런 허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이 이제 옛날 교회의 옛날 이제 초대교회의 역량을 5가지로 봤어요. 사도적 역량, 전도자, 에반젤리스트, 그 다음에 예언자, 프로핏, 그 다음에 교사, 티처, 그 다음에 셰퍼드, 목자, 이 5가지로. 근데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지금 교회는 크리스텐덤, 기독교 사회, 기독교 국가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초대교회처럼 새로운 시장에도, 새로운 이방인한테도 복음도 전하고 죽음을 하고라도 다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십자가 안에서만 크리스텐덤인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봤던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하나님 선교, 이게 좀 제목이 긴데 조금 짧게 했는데 여기에도 선교적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러면서 세속으로 나와라는 거예요. 세속에 있는 것 속에서 선교적 소명을 다 해라. 그게 하나님의 복음. 미사라는 말이 파견하라는 말이더라고요. 캐드릭에서 미사. 이거는 최근에 봤던 아임스가 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다. 그래서 근데 기독교인의 소명은 새 창조 관리뿐만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새롭게 만드는 새 창조를 관리하고 즉 우주 회복에 우리의 기독교인의 소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는 어쨌든 울타리 안에 머물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 약간 뭐 좀 장난은 아닌데 한번 우리가 점에 속해 있다. 신앙이 아는 것으로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뭐 틀릴 수도 있고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리 신앙에서 우리는 지식을 들었어. 신앙적인 지식을 들었어. 이 점이에요. 지식으로 깨달은 거죠. 초보 신앙인데 야고보서에 아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정말 선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기는 알미고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죠. 이웃을 사랑해야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뭐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도 사랑하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입체는 이제 이때까지 뭐 개인이라고 한다면은 교회 단위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회복, 사명을 깨는데 어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의 몸된 교회라는 말씀도 있고 소명, 우주적인 회복, 새 창조를 관리하는 하나님의 관리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사회와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말씀을 듣고 하는 것에 머무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는데 저는 그 핵심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교육. 교육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옛날에 박철수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종교가 뭐냐고 그러잖아요. 대학교가 제일 큰 종교라고 박 목사님 옛날에 그러셨는데 그 대학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도 약간 뭐 양해가 되고 교회 잘 안 나와도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근데 청담동식 세뇌 교육이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이제 동민이한테 했던 그 10년 됐나요? 하여튼 그때는 뭐 답 맞추는 게 뭐 그거라 그랬는데 이제 그런 교육은 이제는 지식 전달은 AI한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세계관에 기반해서 교육 과정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뭐 우리가 책을 보게 되면 그 책을 갖다가 삶에 어떻게 적용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도 좀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훈련도 하고 하는 이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성경과 신앙 역량을 활동 기반 성찰적인 교육 과정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훈련했으면 좋겠다. 그냥 명목적인 그냥 뭐 머릿속에 있던 비전이 아니라 좀 소명에 입각한 현장 적용에 좀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리더십 제대로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크리스텐덤에 속해 있는 것처럼 십자가 뒤에서만 울타리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신 분이지 역사 뒤에 뭐 등짐지고 구경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향후 사회적 평가는 왜 기독교 리더십 바꿀 수 있다 보냐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암기력 점수가 평가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의 힘으로 바뀐다니까요. 창의력이라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뒤떨어지니까. 내재화된 신앙 역량은 사회적 미래 역량을 능가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을 필요해서 모든 물질주의 심지어는 진화론자 이런 사람들 보면 다친 세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대화가 안 돼요. 어느 정도 딱 선을 딱 그어버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하여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팀 켈러,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삶으로 드러내는 첫 번째가 결혼이죠. 왜? 교회 생활하는 것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권용석 형제가 내가 집에 가서 뭐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진짜 교회에서 말한 대로 사는지 모르잖아요. 기도하는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고. 집사람한테는 숨길 수가 없잖아. 다 뽀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삶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무대가 결혼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책을 빨리 보통 보는데 요즘은 이제 아주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이 현실의 문제 같아서. 모세, 왜 그러냐면은 제 신앙생활에서 롤 모델이 몇 분이 계시는데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셨죠? 세계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내 집 전체를 맡긴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민수기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면 못 하잖아요. 죽으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한 모세는 광채가 났다고 나와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이런 모세가 되기 위해서 모세는 40년이 필요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모세한테 이런 가르쳐 지키는 교육을 했으면 40년이 아니라 10년만 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교육으로 좀 새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건 목사님 잘 아시는데 제가 성경 보다가 보통 우리가 이제 마가 누가는 전도 파견하고 이제 전도하는 쪽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대위임령을 설명하는데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으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교육이잖아요. 사실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는 것은 그냥 점만 찍은 거예요. 점 찍은 게 삶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는 알미지. 자전거 타는 것만 백날 들어봤자 탈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활 속에 행하면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영감, 그 인도함을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